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다음 경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경기는 맨체스터 시티와 뉴캐슬의 경기인데요. 일단은 모두의 예상대로 맨시티가 뉴캐슬을 잡아내는데 이 잡아내는 과정이 상당히 흥미로웠던 경기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결과는 1대0이었지만 이 1대0이라는 숫자보다는 조금 더 차이가 났던 경기지 않았나 싶네요. 일단 라인업부터 보죠. 네, 선발 라인업부터 살펴보자면 맨시티는 스톤스, 베르나르도 실바, 더브라이너가 여전히 부상으로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를 메우기 위해서 4-2-3-1 내지는 아칸지 시프트를 활용한 2-3-5 포메이션을 구사를 했습니다. 또한 좀 포인트로 볼 게 그바르디올이 이제 리그 데뷔전을 치렀죠. 이 경기를 통해서 이제 그바르디올은 시트상으로는 레프트백으로 출전을 했지만 이제 인게임으로 들어갔을 때는 약간 센터백처럼 뛰는 모습도 보여주는 그런 데뷔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장 눈에 띄었던 거는 아칸지가 스톤스 대신에 그 중앙 미드필더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센터백이지만 빌드업 시는 중앙 미드필더까지 올라가는 그 역할을 아칸지가 수행을 했다. 근데 잘했다라는 걸 것 같습니다. 네. 그 얘기는 자세히 뒤에서 하기로 하고 뉴캐슬의 선발 라인업도 짧게 넘어가면 뉴캐슬은 1라운드와 완전히 동일한 라인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특히 1라운드가 빌라를 4대1로 이겼잖아요. 근데 그 경기에서 확실하게 활약을 보여줬던 토날리, 기마랑이스, 조엘링턴 중원이 과연 맨시티의 중원을 상대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이런 점이 좀 기대되는 포인트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사실 지난 경기 빌라전에서는 중원에서 진짜 완전히 압도를 해서 거의 빌라가 중원으로 오질 못했기 때문에 라인업을 바꿀 이유는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과연 이 중원이 맨시티를 상대로 통할 것인가, 이게 좀 주목되는 경기였었죠. 네, 그래서 맨시티가 어떻게 뉴캐슬을 잡을 수 있었나 살펴보면 맨시티는 아칸지 시프트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죠. 아칸지 시프트를 활용해서 중원 싸움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중원의 강점 있는 뉴캐슬을 상대로 맞춤 전술을 준비해왔다고 저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트상에는 센터백으로 표시되었던 아칸지를 중원 가담을 시켜버렸죠. 그래서 2-3-5 전형을 구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는 약간 지난 시즌에 스톤스가 중원에서 3-2-4-1 전술을 꾸렸던 것과 비슷한 원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원래 맨시티는 뒤에 3명을 두고 많이 플레이를 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토트넘처럼 2-3-5를 썼는데, 저는 진짜 처음에 라인업을 보고 그냥 똑같이 나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아칸지의 움직임 때문에 맨시티 전술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맨시티는 분명히 3명을 둬야 되는데 2명을 두고 3명을 앞에 두니까 사실 뉴캐슬의 중원이 대단하긴 하지만 한 명이 더 많으면 이거는 어렵거든요. 진짜 숫자에서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보고 진짜 이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진짜 전술적으로 천재구나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명 올리는 게 엄청 작은 변화고 그냥 올리면 되잖아라고 하지만 그게 후방에서의 차이기 때문에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래서 3-2-4-1을 쓰다가 2-3-5를 쓰면 그 안정감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뒤에 선수들에 대한 믿음도 있고, 그리고 그 중앙 수비수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로 가서 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도 있고, 그다음에 골키퍼가 그만큼 중앙 수비수가 빈 만큼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믿음도 있었기 때문에 이 전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맨시티라는 팀, 그리고 펩 가르디올라라는 그 감독의 역량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진짜 이 선택 하나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후방 빌드업 시에는 에데르송이 오히려 센터백 2명 사이에 들어가서 빌드업을 하는 모습도 있었고, 그리고 역습을 막을 때는 로드리 혹은 워커가 변형 백스리처럼 쓰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점을 미뤄봤을 때 맨시티의 조직력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전술인 것 같고요. 맨시티가 이 아칸지 시프트를 활용을 해서 중원 수적 우위를 노렸죠. 이게 뉴캐슬과의 중원 싸움에서 1대1이 아닌 3대4를 만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게다가 더 넓게 보면은 메잘라나 윙어까지 중원 가담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중원을 가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전술에서는. 네, 그런 점을 미뤄봤을 때 정말 뉴캐슬이 아무리 중원이 좋더라도 이런 수적 열세에서는 쉽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더해서 홀란드가 전방에서 침투 움직임을 가져가거나 수비진을 밀어내는 효과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그러니까 뉴캐슬의 그런 배후 공간이 좀 많이 벌어졌어요. 그 공간을 이제 포든이라던가 알바레즈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활용을 하면서 훨씬 더 높은 중원 장악력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가르디올라 감독이 중원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서 일단 다른 중원에 많은 선수들을 두고, 그다음에 다른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이 중원에 못 오게 하는 그런 전략을 세우면서 진짜 중원 장악은 정말 완벽하게 성공을 하면서 그냥 완전히 뉴캐슬의 장점을 지워버리는 경기를 펼쳤지 않았나 싶네요. 여기에 더해서 그릴리시와 워커가 폭을 벌려주는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아까 토트넘 리뷰에서도 언급했듯이
측면에 폭을 보내는 선수가 있으면 하프 스페이스가 벌어지죠. 여기서는 이 공간을 알바레즈와 포든이 공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말 기본에 충실한 것 같으면서도 약간 맨시티밖에 할 수 없는 이런 특이한 전술을 구사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것도 이 선수들의 개인 역량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아무 팀에서나 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니고 또 그리고 토트넘에서 보여줬던 문제와 똑같이 사실 이 전술은 공 중간에 뺏기면은 바로 측면 역습으로 해서 그냥 손쉽게 실점을 내줄 수도 있는 또 전술이기 때문에 개개인 선수들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크고 그 선수들이 얼마나 역량이 뛰어난지를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방금 말씀드린 이 패턴에서 선제골까지 나왔기 때문에 알바레즈의 골도 멋있게 들어갔잖아요. 그런 걸 보면 맨시티가 전반적으로 잘 준비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딱 그 선제골 장면에서는 측면에서부터 시작해서 하프 스페이스에서 박스에서 슈팅 골. 진짜 딱 그 공식이에요, 공식. 정석이죠. 그래서 이제 그 선제골에도 관여하긴 했지만 이 경기 MOM을 한 명 뽑으라면 단연 필포든이죠. 필포든이 이제 저는 약간 커뮤니티 실드 때부터 우려했던 게 더브라이너가 빠진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또 1라운드에 부상 공백으로 좀 장기 부상이 이탈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2라운드에서 어떻게 메울 것인가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필포든이 그 우려 이상을 오히려 뭐 일부 팬들은 더브라이너뿐만 아니라 메시의 모습이 보였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의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포드는 2-3-5 전형으로 치면은 알바레즈와 함께 공격형 미드필더 내지는 메짤라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 포지션에 섰는데요. 많은 활동량과 드리블 돌파 그리고 키패스를 보여주면서 공격을 주도했고요. 뉴캐슬의 아까 말씀드린 라인 사이 공간 있잖아요. 거기를 지배하면서 공수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과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술, 그러니까 3-2-5 포메이션을 쓰려면 뭐 토트넘의 메디슨도 마찬가지지만 이 자리에 있는 플레이메이커가 굉장히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이 선수가 다 하프 스페이스 풀어주고 패스 질러주고 기회를 창출해야 되는 딱 중심에 있는 선수인데 원래는 이제 데브라이너가 있어서 걱정이 없었는데 이 선수가 빠지면서 포든이 이 역할을 대신했는데도 너무 잘했다. 이 점이 맨시티 입장에서 엄청난 힘이 앞으로도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더브라이너가 있었다면 훨씬 더 다양한 옵션이 추가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중거리를 때린다거나 얼리 크로스를 올린다거나 아니면은 또 더미 역할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걸 포든이 완벽하게 메웠다고 할 수 있을진 잘 모르겠지만 충분히 이 자리에서 많은 플레이메이킹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든 스탯을 약간만 정리하자면 어시스트 하나 기록을 했고요. 패스 성공률 91% 기록했고요. 기회 창출 7회, 드리블 성공 100%, 3번 시도해서 3번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리커버리 9번, 반칙 유도 4번. 완벽하죠? 뭐 이거는 흠잡을 때가 있나요?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스탯을 뭐 득점 빼고는 다 하지 않았나. 그다음에 득점 기회도 뭐 몇 번 있었고 사실 이 스코어가 1대 0이긴 하지만 뭐 2대 0, 3대 0 됐어도 뭐 전혀 안 이상했을 만큼 맨시티가 기회를 많이 잘 만들어냈던 경기이기 때문에 뭐 종합적으로 보자면은 뭐 포든도 그렇고 맨시티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만족스러운 경기였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이게 XG 값이 1.01에 불과하기도 했고 그리고 유유스팅이 4번이었고요. 그리고 포든이 킬패스를 찔러준 거에 비해서 생각보다 득점으로 안 이어진 것도 있긴 하지만 맨시티는 뉴캐슬이 이제는 쉽게 볼 팀이 절대 아니잖아요. 그 팀을 상대로 충분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뉴캐슬 포인트로 넘어가 보시죠. 뉴캐슬은 아쉬웠던 좀 압박과 역습을 꼽고 싶은데요. 지공시의 뉴캐슬은 덴번을 활용한 3-2 내지는 2-3 빌드업을 구사를 했습니다. 덴번이 뭐 높게 오버래핑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변형 백스리 내지는 빌드업의 기점이 되는 역할을 맡아줬고요. 하지만 중원 숙적 열세, 그러니까 뉴캐슬의 자랑이라고 하면은 기마랑이스, 토날리, 조엘링톤의 중원일 텐데 이 중원에서 좀 쌈싸먹히다 보니까 경기력이 좀 많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게다가 라인 사이 간격이 점점 벌어지다 보니까 빌드업을 하는데도 좀 애를 먹고 맨시티의 압박에도 고전을 하고 그런 경기력이 이어졌습니다. 확실히 맨시티 아까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던 좋았던 점이 뉴캐슬에 있어서는 좀 안 좋은 점으로 다가왔겠죠. 게다가 맨시티가 공격 숫자를 굉장히 올리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뭐 코바치치, 로드리, 워커, 심지어 뭐 그바르디올까지 올라가기도 하고요. 정말 많은 숫자를 전방으로 올린 타이밍도 있었는데 그 타이밍이 되다 보니까 뉴캐슬이 박스 안까지 밀려나는 장면이 있었어요. 이때 4-5-1 내지는 4-4-2 수비 전형을 구축을 했는데 공격 숫자가 뭐 위에 적으면 1명 내지는 많으면 3명까지 있었던 장면을 본 것 같은데 이때 볼을 따내더라도 전방 숫자가 너무 적고 그리고 맨시티의 수비 라인이 워낙 대인 수비에 뛰어나잖아요. 그바르디올, 디아스, 로드리 이런 선수들이 수비를 정말 잘하기 때문에 좀 적은 숫자로 역습을 시도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 경기에서도 뉴캐슬이 아예 뭐 찬스를 못 만든 것도 아니고 약간 측면에서 뭐 한두 번 좋은 장면이 그러니까 두세 번 한두 번 좋은 장면이 있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 그 찬스들을 이제 공격진들이 살려내지 못한 것도 좀 네. 아플 것 같고 네네. 사실 이런 경기에서는 적은 찬스를 득점으로 완전히 연결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뉴캐슬이 이렇게 초강 팀들을 상대하기에는 공격진의 퀄리티가 조금은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드네요. 확실히 역습 장면을 보면은 중원보다는 공격진끼리의 그런 만들어가려는 모습이 많다 보니까 좀 중거리 슈팅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좀 힘없이 정면으로 가는 슈팅이 나온다거나 이렇게 좀 아쉬운 슈팅이 많았거든요. 이 경기 뉴캐슬이 슈팅을 7번밖에 기록하지 못했어요. 게다가 유 슈팅은 1번. 이런 걸 미뤄봤을 때 뉴캐슬이 공격적인 퀄리티에서 좀 아쉬움을 드러내지 않았나 싶었고요. 그래서 후반전에는 뉴캐슬이 상대 중원을 대인 수비하면서 그러니까 상대가 중원 숫자를 늘릴 만큼 그 선수한테 한 명씩 붙어서 압박 강도를 높이기도 했고 거기서 막 로드리한테서 공을 뺏는다거나 맞아요. 이런 장면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도권을 가져온 타이밍도 있었는데 하지만 여전히 역습 찬스에서 상대 수비진의 대인 수비에 막히다 보니까 그것이 득점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맨시티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중원의 숫자를 많이 두는 전술을 왜 쓸 수 있는지 그 뒤에 선수들이 보여준 것 같아요. 뭐 네. 로드리가 뺏겨서 이거 어떻게 했는데 그 발에 뒤로 네. 툭 막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정말 맨시티가 한 수 위의 경기력을 네. 보여주지 않았나. 아직은 좀 체급 차이가 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뉴캐슬이 많이 좋아졌다 하지만은 아직은 맨시티에 접하기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이 경기가 뭐 맨시티가 주중에 슈퍼컵 경기도 치르고 그다음에 부상 선수도 있고 해서 굉장히 그다음에 뉴캐슬은 또 지난주에 좋았으니까 흔들릴 수 있는 경기다라고 다들 생각을 했는데 뭐 이렇게 그래도 안정적으로 승리를 거둔 거 보면 완전 쉬운 승리까지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깔끔한 승리를 거둔 거 보면 맨시티와는 아직은 그래도 차이가 있다 뉴캐슬이 그렇게 생각은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펩의 전술, 그리고 맞춤 전술, 철학 같은 것들이 정말 아직도 건재하구나. 정말 트렌드를 주도하는 감독이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은데 맨시티가 정말 좋은 경기력을 펼쳤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교체 카드를 안 쓴 거는 저는 조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맞아요. 뉴캐슬은 5장 썼는데 여긴 한 장도 안 썼더라고요. 물론 펩이 원래 교체 카드를 많이 쓰는 감독은 네. 아니기도 하고요. 지난 시즌에도 이런 경기가 적진 않았고요. 그리고 팔머 정도를 제외하면 벤치에 변화를 줄 만한 자원이 많이 없기도 했어요. 뭐 유망주도 많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수비 자원이 많았기 때문에 게다가 뭐 더브라이너, 베르나르드 실바 이런 선수들은 부상 이탈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여전히 뎁스적인 측면에서는 좀 아쉬울 수 있는 게 귄도안, 칸셀루, 마르즈 이런 선수들이 다 나갔고 나갈 걸로 보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한 뚜렷한 보강이 없는 게 좀 아쉽지 않나. 특히 중원이나 윙어적인 측면에서는 보강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균도안이 나가고 코바시치가 그 자리를 메꾸긴 했는데 뭐 그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더 필요한 상황이고 그리고 뭐 칼빈 필립스라는 자원이 있긴 하지만 사실 그 선수는 뭐 없는 거랑 크게 또 다르지 않아서 그 자리에도 뭔가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공격수 자리도 하나 필요하고 미드필더 자리도 하나 필요하고 뭐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파토가 나긴 했지만 루카스 파케타를 노렸던 것도 비슷한 네. 원리일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제레미 도쿠와도 링크가 나는 것도 좀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맨시티는 뭐 베스트 11은 워낙 강력한 네. 팀이기 때문에. 근데 이 팀도 챔스 우승을 다시 한번 노리는 네. 트래블을 했던 팀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대회를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시즌이 지날수록 뎁스 문제를 노출할 수도 있지 않나. 당장 몇몇 선수가 장기 부상으로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맨시티의 보드진이 어떻게 타개할지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조건 영입을 해야겠죠.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부상으로 베르나 실바는 뭐 크게 많이 이탈할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교체 명단에도 그러니까 교체 명단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 팀이면 다 의미 있는 선수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지금은 의미 있는 선수가 몇 없어요. 네네네. 유망주가 이 경기에서도 한 4명 가까이 들어가 있는 뭐 팔머 벤치거든요. 정도를 빼면은 사실 진짜 이 경기에서는 의미 있게 교체할 수 있는 선수가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 전술에서는 팔머를 측면에 쓸 수가 없는 또 전술이었기 때문에 원래 전술이었으면 팔머가 측면으로 가서 아이솔레이션 플레이 할 수 있었을 텐데 뭐 그게 아니었으니까. 왜냐면 변형 맞아요. 적인 측면을 썼기 때문에 3-2-5에는 오른쪽 윙어가 워커였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는 무조건 수비를 해줘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팔머를 넣을 수도 없고 팔머는 또 왼쪽보다 오른쪽에서 또 파괴력이 있는 선수니까. 그다음에 또 왼쪽에 그리시도 또 팔머보다는 또 측면 가담 훨씬 좋잖아요. 네네. 수비력. 그런 점에 있어서 그러니까 과르디올라 감독이 교체를 할 수 없는 경기였다가 뭐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제레미 도쿠라든지 말씀해 주셨던 대로 뭐 다른 중원 선수들이라는 건든지 무조건 영입은 뭐 한두 명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뭐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일주일 정도 남아 있으니까 빨리 좀 영입이 돼야 될 것 같네요, 맨시티는. 네. 그래서
맨시티는 이번 뉴캐슬과의 경기는 굉장히 깔끔한 승리, 어려운 경기였지만 깔끔한 승리를 거뒀다. 하지만 맨시티는 뎁스에 있어서는 또 의문이 있기 때문에 또 영입은 많이 또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